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현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문문학 중에 소설을 다 끝냈죠. 그리고 이제 수필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잘 안 느껴져요? 느껴지시지 않아도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잘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그게 나예요. 알겠죠? 여러분 어디 딴 데 갈 데 없어요. 그죠? 선생님 말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죠? 우리가요, 아주 높은 목표를,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면요, 쉽게 지치죠. 내가 저기까지 언제 가나, 저 높은 산에 언제 올라가나,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혹은 뭐 가다가 거의 초반에, 그냥 제풀에 지쳐서, 그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굳이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바로 내 앞에 뭐가 있냐? 다음에 할 게 뭐가 있냐?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도달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능 완성도요, 많죠. 그쵸? 하지만 하나하나 해 가다 보면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유형, 정리 하나씩 해가고 문제 하나씩 풀다 보면 끝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은 잘하고 그리고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아시겠죠? 기운을 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필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수필 유형하고 뒤에 나와 있는 유형 연습하고 그냥 다 할 겁니다. 1시간 내에 수필을 싹 다 끝내버릴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그쵸? 지금까지 시랑 소설 하느라 좀 고생했잖아요. 수필은요, 금방 끝나요. 왜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을까요? 수필은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되게 쉬운 글이에요. 고전 수필이 아닌 한 수필은요, 그냥 딱 보면 내용 파악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뭐죠? 주제의식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쉬운 글이에요. 고전 수필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단어가 좀 어렵고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고전 수필도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필은요, 여러분 그냥 몇 가지 개념만 알고 가면 땡이에요. 사실 개념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수필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몇 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는 수필에 관련해서 2가지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볼 유형은요, 관점과 태도, 그리고 종합적 이해와 감상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관점과 태도라는 것은 시의 화자의 태도 할 때 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적 이해와 감상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겁니다. 보기가 나와서 이 보기를 가지고 감상하는 거. 아니면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감상하는 거. 지금까지 쭉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필 내용도 쉽죠. 뭐 방법도 쉽죠. 그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시간에 수필 작품은 4개이지만 정말 솔직히 지문 안 읽어봐도 됩니다. 선생님이랑 문장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도 없는 그럴 정도의 쉬운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때요? 용기를 가지고 임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하고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딱딱 정리해서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개념 막차 한꺼번에 파파팍 다 태워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 막차예요. 자, 수필의 나는요, 누구예요?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작가 그 자신이에요. 자, 소설의 나나 시의 나 같은 경우에는 시인이나 작가가 소설가가 만들어낸 인물이죠. 하지만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한 체험을, 자기의 실제 경험을 가지고 와서 쓴 글이 수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관점과 태도, 여기에 대한 설명에 수필은 자기 고백적, 독백적, 개성적인 글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독백적이고 자기 고백적이고 개성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개념은요. 자, 수필의 구성은 2단 구성이다. 자, 2단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꼭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딱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딱 정확하게
반반 이렇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것처럼 딱딱 나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봤을 때의 구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체험이 나와요, 먼저. 그리고 이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체험 나오다가 끝에 깨달음 뭐 한두 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한 경험, 이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이나 뭐 어떤 깨달음이나 뭐 삶의 의미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때 사용된 논지 전개 방식은 유추가 됩니다. 왜요?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 그죠? 개인적인 어떤 사례 이런 걸 통해서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된 표현 방식은 유추가 가장 많습니다. 모든 수필이 유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체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유추를 사용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이 수필은 그럼 어떻게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될까요? 한 작품만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수필은요, 소설이나 극문학처럼 한 작품이 단독 지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전 시가와의 복합 지문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필 자체는 쉽지만 이것을 다른 작품과 연결지어서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전 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필도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읽어주면 돼요. 시를 읽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떻게 읽지? 자, 선생님이 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죠. 뭐요? 대상이 중요하냐, 화자가 중요하냐. 먼저 이걸로 나누라 그랬어요. 화자가 중요한 시는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하라 그랬죠.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 나죠, 작가죠. 이 작가의 상황이 뭔지, 지금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이 사람의 정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태도가 뭔지 똑같이 시랑 같이 파악해주라는 겁니다. 자, 시에서 대상이 중요한 시가 있었어요.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화자의 체험보다 어떤 대상에 대한 수필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 금음딸이라는, 그죠? 그런 대상을 노래한 시도 있고요. 난초라는 그런 대상을, 시가 아니라 수필이죠, 그죠? 금음딸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쓴 수필, 뭐 난초라는 대상을 가지고 쓴 수필, 이런 식으로 대상을 중시하는 그런 수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뭐예요? 이 대상이 주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대상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오게 되느냐. 그래서 시랑 똑같은 방법으로 감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41쪽에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있는 표를 보세요. 수필 감상의 요령,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수필 감상의 요령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 감상 방법이랑 똑같아요. 보세요. 자, 내용 및 주제 파악. 보면 소재가 무엇이냐?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자,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이것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한 후, 즉 대상의 속성이 뭔지,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한 뒤에 거기에서 주제를 파악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의 이해. 자, 우리가 시를 하면서 많은 개념을 배웠어요. 비유, 그죠? 뭐 반어, 뭐 역설, 상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똑같이 수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심상 뭐 이런 것들 똑같이 시의 표현 방법과 수필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 파악. 이게 뭘까요? 글쓴이의 개성, 바로 화자의 정서, 태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드러난 글쓴이의 사고방식, 이게 뭐예요? 태도죠. 사고방식이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글쓴이의 뭐? 심리. 이게 뭐가 되겠어요? 화자의 정서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필 문제는요, 수필 지문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전 시가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다른 수필은 주로 다지문으로 나오겠죠? 가나의 고전 시가가 나올 거고요. 다른 가나 고전 시가 작품에 나오는 화자들의 태도, 그리고 이 수필에 나오는 화자의 태도, 작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비교하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종합적 이해와 감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점과 태도라는 거 역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비평적 마무리라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정리하고 비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되겠어요? 관점에 따라 그 관점에 대한 어떤 비평,
감상, 평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결국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필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따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작자가 이 수필의 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걸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화자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봐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필에 관련해서 개념과 유형은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유형 다지기로 넘어가서요. 자, 42쪽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 42쪽에 보면은요, 31번째 장미라는 그런 수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자, 수필은 대체로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체험이 제시가 되고요. 그쵸? 자, 이 체험으로부터 깨닫는 그 의미. 자, 깨달음, 혹은 뭐 의미. 자,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작품들은 얘네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이게 너무나 명백할 경우에. 누가 봐도 이 체험에서 이런 깨달음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꼭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이 약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깨달음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측해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수필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읽어왔죠? 여러분 문제 풀었죠? 그쵸? 문제 상황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장미꽃을 31송이를 사려고요. 왜? 왜 굳이 31송이를 사야 할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자, 그 아이스크림은 아니고요. 자, 장미꽃 31송이를 사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31번째 결혼기념일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31송이를 사려고 하니까 안 파는 겁니다. 30송이까지는 파는데 한 송이를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30송이를 사고 하나를 덤으로 달라고 했어요. 안 된다는 거죠. 덤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 덤을 줄 수 없으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럼 한 송이를 달라. 라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여기는 도매상가라는 거죠. 도매상가이기 때문에 도매라는 거는 뭐예요? 물건을 다발로 파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여러 개를 묶음으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라는 건 주로 10송이를 단위로, 그렇죠? 한 묶음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31송이를 사고 싶다고 해서 30송이까지는 문제가 없죠. 10송이짜리 3묶음을 사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한 송이를 빼가버리면 다른 묶음이 몇 송이가 돼요? 9송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9송이를 누구한테 팔아요? 도매상에서는 10송이를 한 단위로 파는데 아무도 사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송이를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9송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절대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됐죠?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마 여러분 쉽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자,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지금. 그죠? 꼭 31송이를 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한 송이 안 판다고 이것만 사가게 되면, 30송이만 사가게 되면, 31번째 결혼기념일이라는, 그죠? 그런 의미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때는 살짝 좀 융통성을 발휘하셨어야죠. 30송이만 사갖고 가서, 주면서. 한 송이는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그라들어, 갑자기. 자, 오그라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일단 31송이를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구원투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 구원투수가 누굽니까? 자, 중간 쭉 내려오다 보면,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머니, 제가 한 다발을 살 테니까 이분께 내 것에서 한 송이를 드리세요. 와우. 그쵸? 성자네요, 성자. 그쵸? 자, 아주머니가 한 송이는 못 팔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10송이 단위로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이 여인이, 그쵸? 바바리 코트를 입은 중년 부인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그럼 내가 그 한 묶음을 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이분을 드려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송이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네요. 꼭 이렇게 31송이를 사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주인 여자가 비로소 장미 한 송이를 덜어내어 내 꽃 묶음에 넣었다. 나는 그제야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감사의 말을 건넬 수 있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뭐 좀 그런 어정쩡한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덥석 받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까부터 쥐고 있던 1,000원짜리를 주저하면서 그녀에게 내밀었다. 받겠어요, 이분이? 그죠? 안 받겠죠. 그렇죠?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 동생이 꽃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쁘다기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시냐고 하면서 나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떤 소중한 분의 생일인가 보지요. 31살 되시는 네, 그게 실은 하면서 31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어쩌면 그 장미는 그녀가 찾고 있던 색깔도 또 그녀가 사려고 하던 종류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죠? 사실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호의를 받을 때, 그죠? 모르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따뜻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에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알 수 없는 향기라도 맡은 그런 기분이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보면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저 뭐예요? 31송이 장미를 사는데 겪은 체험만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유추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호의. 그 호의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거겠죠. 그죠? 어려워요? 쉬워요. 수필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상황만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봅시다. 자, 위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주인 아주머니 최선을 다해서 10송이를 다 팔았다. 이게 교훈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선행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했나요, 지금? 대놓고 했는데요. 앞에서. 그죠? 모르게 막 나중에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냥 한 송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죠. 그렇죠? 대놓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친절한 말과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여기서는 뭐 친절한 말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꽃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지 않다고 해서 뭐 이 사회가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자, 1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이거는 뭐예요? 표현상 특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전개한다. 맞죠? 그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31송이의 장미를 사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대화와 심리묘사. 맞죠? 그쵸? 서로 간에 오간 그 대화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3번. 주로 짧은 문장을 통해.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힘들죠? 도대체 짧고 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빈번하다. 이런 거 기준 모르겠죠. 그렇죠? 짧고 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면 긴 문장이고 어디까지 가면 짧은 문장이에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이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라는 건요. 글자 수가 뭐 몇 자 이상이면 긴 거고 몇 자 안 되면 짧은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알려줄게요. 오늘. 알려줄게요. 자, 짧은 문장이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요. 첫 번째로, 자, 주어 서술어 관계를 보세요. 자,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문장이라고 하죠. 두세 번 있는 거를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한 번 있는 이런 혼문장들을 우리가 짧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수식어.
막 꾸며주는 말들 있죠? 이런 꾸며주는 말들이 없는 거, 혹은 적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짧은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글을 보게 되면은요, 문장이 짧아요. 자, 어떤 식으로 짧으냐면, 보세요. 자, 나는 30송이란 말에 조금 힘을 주었다. 두 번째 줄에. 나는 30송이란 말에 조금 힘을 주었다. 뭐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 있죠. 그러나 이번에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죠?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밖에 없는 것들인 겁니다. 자, 그 밑에도 보면 내가 들어도 내 말투가 좀 딱딱해져 있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듣다와 내 말투가 좀 딱딱해져 있다라는 두 번이 있긴 하지만 어때요? 수식어가 많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딱딱 끊어지는 그런 그런 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또 내려오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짧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답은 간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문장이 주로 이렇게 짧은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은 문장의 기준, 요런 것들로 따져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물론 모든 문장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주어 서술어를 한 번만 써가지고 모든 문장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 간결한 문장 혹은 짧은 문장을 쓰고 있구나 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체험으로부터 나온 깨달음을 맞는데. 그죠? 이거 완전 맞는데. 문제는 명상하는 듯한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좀 아니죠. 그죠? 보세요. 체험에서 나온 깨달음을 지금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명상하는 어조라는 게 뭘까요? 명상. 뭐 이렇게 명상이죠. 그죠? 뭐 이러면서 명상의 시간.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쵸? 자, 명상하는 어조가 도대체 무슨 어조일까요? 혼자서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독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명상의 어조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보면은요, 혼자서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자기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대화와 그리고 어때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명상의 어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인물의 상황을 추리해서 인물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부각한다. 이건 뭐겠어요? 자, 그 부인에게 그건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쵸? 추리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아닐 수도 있고 사려고 했던 종류도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순전히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산 거일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인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 부분에 있는 이 개념을 정리했고 그리고 유형 다지기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게 될 거냐 하면은요. 자, 유형 연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페이지를 쭉 넘겨서 어디? 62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그죠? 몇 쪽이라고 알려주고. 자, 62쪽에 나와 있는 유형 연습 4의 수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 이 부분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똑같아요. 실전에 있어서는 뭐 수필이든 소설이든 간에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보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보기 있죠. 몇 번 문제? 4번 문제에 보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보기를 읽어야 우리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같이 한번 보기를 보고 올게요. 자, 이 글은 글쓴이가 자, 보세요. 창작 배경이 있죠.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학도병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출하여 제목이 뭐예요? 탈출. 그쵸? 자, 탈출하여 광복군에 합류한 체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용 나왔어요. 자, 내용 뭐냐? 시대적 배경 이겁니다. 일제강점기. 자, 이게 시대적 배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강제로 학도병에 징집되었다는 거. 그랬다가 탈출했다는 거. 그래서 광복군에 합류한 체험이라는 거죠. 글쓴이 자신의 체험이 이렇게 진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일본 병영에서 탈영하기 직전에 겪었던 일을 서술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회상을 드러내는데, 자, 지금 보면은요, 탈출하는 그 순간은요, 글 쓰는 순간이랑 다르죠. 그쵸? 글은 언제 쓴 거예요? 탈출하고 나서, 나중에 글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 탈출하던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회상하면서 쓴 겁니다.
탈출하면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탈출하면서 막 도망가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글을 써야 돼. 이걸 기록으로 남길 거야. 뭐 이러면서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미 탈출한 후예요. 그렇죠? 현재는 이미 뭐 전쟁도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한 거. 이게 1차 회상이고 거기에서 또다시 과거를 또 회상하는 거. 이게 2차 회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면은요. 이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무슨 막 벤 다이어그램 막 이런 거 그려져 있는데. 그죠? 오랜만에 말해본다.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그죠? 수학 선생님은 맨날 할 텐데. 자, 보시면은요. 겉에 1차 회상이 있고 이 안에 2차 회상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1차 회상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현재 시점에서, 즉 이미 탈출한 시점에서 탈출할 그 당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바로 1차 회상입니다. 그리고 탈출하던 그 시점에 그 탈출하는 와중에서 또 그 과거의 일을, 그것보다 더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게 2차 회상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알겠죠? 현재에서 한 번 회상한 건 탈출할 시점. 그리고 거기서 2차로 더 들어간 건 탈출하면서 과거를 회상했던 것, 부분. 요거를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론가 탈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역사적 상황이 있다. 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일본 병영안에 병정으로 있는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자, 내가 지금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이라는 게 글을 쓰는 이 현재가 아니에요. 자, 지금이라는 것은, 자, 글 쓰는 시점. 즉, 현재가 아니라, 자, 일본 병영안에 병정으로 있는, 즉, 탈출하기 직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현재에서 회상한 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은 과거예요. 과거이면서 1차 회상의 시점이 되는 거죠. 알겠죠? 아까 그림에서 그 겉에 있는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탈출을 앞두고 그 탈출해가는 그 과정, 즉 현재에서 내가 회상한 일단 1차적인 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일본 병영안에 병정으로 있는 이유는, 자, 내가 왜 징집되었느냐, 왜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 나의 집안에 닥칠 불행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 방파제로서, 즉 이 사람이 군대에 간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위험을 당하게 될까봐. 자, 그래서 그 방파제로서 나를 스스로 설득시킨 결과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곳에서 탈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족들이 위험해지겠죠. 자, 엄지와 중지로 머리에 두 관자놀이 뼈를 잡고 손바닥 속에 파묻힌 내 번민을 달래 보았다. 지금 이 사람 마음속으로 번민, 즉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탈출은 하고 싶어요. 근데 탈출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내적 갈등에 빠지는 거겠죠. 숨이 탁탁 막혀왔다. 압록강 수품댐 근방의 평주 삭주읍에서 지원을 마쳤고 며칠 후인 1월 19일 정주를 거쳐 평양으로 가던 나의 이병 광경이 떠올랐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이병 광경이 떠올랐다. 이거는 뭐예요? 탈출하는 시점보다 더 옛날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병하던 때, 자, 이병 때, 이때는 이 과거에서 회상한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회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과거의 시점은요, 탈출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은 현재에서 회상한 1차 회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에서 또 한 번의 회상을 하게 되면 이 이병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2차 회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 괴로운 회상은 이병 때를 이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괴롭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나의 초조함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지나가 주었다. 자, 그 전쟁 중에 물장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골에서 이병을 위해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들이 지방 관청과 유지들로부터 마련되어 보내져 왔건만 전쟁 중에 물장난이 심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쵸? 뭔가 다 물품들이 다 부족하고 이런데 사치스럽게 현수막을 걸었다는 거죠. 그죠? 축하한다. 라는
전쟁에 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라는 것을 지방 관청과 유지들이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나는 그것들을 몸에 한번 대어보지도 않은 채 몽땅 우리 집 아궁이 속에 넣어버렸다. 왜요?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입영하게 된 것을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굴욕적인 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이 활활 타버릴 때 이미 나는 나의 입영 지원을 마음속에 불살라버린 것이다. 이미 그것을 입영하기 전에 그것을 태워버리면서 마음속으로 어때요? 뭔가 좀 반항하는, 그쵸?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왔다는 겁니다. 자, 그때 내 모습을 본 같은 입영자였던 R이라는 사람은 나를 어떤 학도병을 전송차 따라 나온 팔자 좋은 학생으로만 알았다는 말을 몇십 년이 지난 오늘도 하고 있다. 정주역에서 평양행 발차 시간까지는 1시간 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역 대합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자기 자식들의 입영 때문에 우울한 그 지방의 유지들, 흐르는 눈물을 닦기에 정신없는 아낙네들, 거의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은 듯한 학도 지원병들, 이 틈을 놓칠세라고 친일파다운 격려와 축하 인사를 뿌리고 돌아다니는 가증스러운 얼굴들. 자, 여기 나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죠? 부정적으로 그려지죠. 즉,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홀로 고독을 즐기고 있던, 즉 어때요? 이 사람은, 이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고 혼자서 고독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건 뭔가 좀 차별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귓전을 스치며 발차 시간을 알리던 확성기 소리, 그리고 경의선 열차의 요란한 기적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같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나는 혼자였다. 평양에서 입영을 하기까지 나는 학도 지원병이라는 나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평양에 승문할 동안 단 2번의 면회가 있었던 것도 오늘 밤엔 안타까웠다. 오늘 밤은 언제예요? 오늘 밤은 입영 때가 아니라 이 탈출을 앞둔, 그쵸?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현재에서 한 번 회상했던 이 시점이 되는 거죠. 왜 안타까울까요? 왜요? 내가 탈출을 하면서 더 이상 가족들을 못 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탈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위험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탈출을 하다가 내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스문할 동안 평양에 있으면서 단 2번 가족들을 만났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답 찾을 수 있겠죠? 그쵸?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4번이죠. 자칫하면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요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어머니와 아내가 한 번, 그리고 아버님이 한 번, 그래서 꼭 2번 오후에 교련을 면해본 일이 있었다. 이거 역시 뭐예요? 오늘 이 날은 아니죠. 그렇죠? 탈출 앞두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역시 뭐예요? 2차 회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영할 때보다는 좀 더 뒤에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입영 때 2차 회상 중에 입영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영한 다음에 뭐예요? 면회했을 때. 자,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의 상황을 또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한 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또 한 번 오셨대요. 그래서 2번 정도 면회가 오니까 오후에 교련을 면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자, 아내가 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상태로, 그쵸? 학도병에 징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후에 교련을 받지 않으려고 매일 면회를 오게 한 학도병이면, 진짜 얄밉겠어요. 그죠? 가족들이 면회 오면은 오후에 어때요? 이걸 뭘 면제를 해주나 봐요, 훈련을.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가족들한테 오라고 하는 거죠. 그 훈련 면제 받으려고. 자, 그리고 되도록 평양 부근에 남으려고 매일같이 1인 고급 장교들을, 1인, 일본 사람이란 뜻이죠. 이런 고급 장교들을 요정으로 초청하여 가던 군상들의 그 구역질 나던 회상이 어때요? 그런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역질 난다.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쉬저우 땅의 바람 속에서 그대로 되살아났다. 자, 그 회상이 지금 쉬저우 땅에서 되살아난다는 거죠. 즉, 쉬저우 땅은 뭐예요? 오늘 밤 내가 있는 이 자리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건 어디가 되겠어요? 이 1차 회상에 나오는 이 과거의 시간과 공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회상의 시간과 공간은 뭐냐? 바로 여기에서 오늘 밤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즉 탈출 직전의 시간이 되겠고요. 공간은 자, 이 쉬저우 땅에 있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누가 생각이 났다? 어떤 상황이 생각났다? 그날
그 면회 오고 막 그랬던 시절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원서에 도장을 찍고 고향 땅을 떠날 때 환송의 석상에서 행한 나의 답사가 그 어느 한 구석에 숨었던 분노처럼 솟구쳤다. 자, 여러분 이건 또 어디예요? 역시 이것도 뭐예요? 2차 회상 때 들어가겠죠. 오늘 밤 내가 회상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원서에 도장을 찍고 고향 땅을 떠날 때니까 입영 전이죠. 그쵸?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자, 입영과 관련된 게 A였고요. 그쵸? 이 A 부분이 입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면회와 관련된 부분이 B로 지금 표현이 돼 있죠. 그쵸? C 부분은 뭐예요? 입영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C, A, B. 요런 순서로 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처음 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환송의 석상에서 행한 나의 답사. 자, 그때 내가 무슨 답사를 했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해서 꼭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답사는 그렇게 짧은 한마디 뿐이었다. 내가 학도 지원병이 되어서 반년이라는 치욕의 세월을 분노의 강으로 흘려보낸 지금 난 나의 송별 답사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것의 실천을 꾀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실천을 꾀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죠? 이때죠. 그렇죠? 1차 회상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땅에서 죽음과 삶의 두 길을 재어보는 이 운명은 이미 평양 제42부대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를 푼다면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자, 보면은요. 자, A, B, C, D. 자, A, B, C, D는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A를 보세요. 자, A를 보시면, 자, 그 괴로운 회상은 나의 초조함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지나가 주었다. 그 회상, 즉, 그 과거의 상황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 괴로운 회상, 이병 때의 회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지나가고 있는, 즉, 내가 2차 회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은요,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같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역시 이 부분은 뭐예요? 이병 때의 그 상황들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즉, 역시 과거에 대한 회상이 되겠죠. 2차 회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뭐예요? 그 구역질을 하던 회상이 시저우 땅의 바람 속에서 그대로 되살아났다. 자, 시저우 땅에서 되살아난 거 역시 뭐예요? B의 상황, B 역시 2차 회상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은요. 자, 이건 뭐죠? 환송의 석상에서 행한 나의 답사가 그 어느 한 구석에 숨었던 분노처럼 솟구쳤다. 이건 뭐예요? 역시 그 환송의 석상이라는 C라는 상황. 이것보다도 더 과거인 거죠. 그렇죠? 그 과거의 일을 또 회상하는 거니까 2차 회상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 C, D는 다 뭐냐 하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2차 회상이에요. 자, 그런데 E를 보세요. E를 보면 그것의 실천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에요? 오늘 밤 시저우 땅에서 내가 지금 그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요때를 회상한 1차 회상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회상에 속하는 거는 2밖에 없고 나머지 A, B, C, D. 자, 얘네들은 다 뭐예요? 2차 회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어요? 이질적인 것을 골라라. 즉 나머지 4개와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그죠? 얘만 1차 회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막 복잡하고 헷갈린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왜 이제 알려주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니까. 일단 정석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 1차 회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의 과거예요. 현재에서 말하면 한 번의 과거. 그 다음에 2차 회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차 회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2차 회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예 시간이 다르죠. 시간대가 다르죠. 이런 시간대는 뭘로 표현될 수 있냐 하면 시제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요. A, B, C, D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만, 그쵸? 자, 2만 보면은
꾀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과거형 시제, 얘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시제로 조금 눈치로 풀었어도 사실 얘를 답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어렵고 헷갈리면 그렇게 하시되 정석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1번 보세요. 위글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1번. 거사를 앞두고, 거사가 뭐죠? 탈출이죠. 그렇죠? 이 탈출을 앞두고 내면에 번민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2번. 지원병 환송의 석상에서 답사를 했다 그랬죠. 그죠? 멋있게. 딱 한 문장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혼자임에도 기혼자가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죠. 아내가 면회를 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족들의 권유로 일본군에서 탈영할 결심을 하였다. 자, 이 탈영을 가족들이 권유했다는 내용은 어디로 나타나 있지 않죠? 4번이 답이고요. 자, 5번은요. 다른 학도병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건 뭐였어요? 홀로 고독을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입영하던 그 당시, 그 다음에 B는 뭐죠? 면회 왔을 그때, 그쵸? 평양에 있던 20일 그 시간이었고요. C는 뭐예요? 그보다도 전에, 그죠? 환송식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B에 비해서 A는 글쓴이의 결의가 드러나 있다. 자, 여기에 결의가 어떤 부분에 드러나 있죠? 뭐 막 다 불사르고 이런 것들, 그죠? 이미 그때 탈출을 결심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그때 나의 입영 지원을 마음속에서 불사른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A와 달리 C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A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죠. A에도 보면 주마등 같이, 뭐뭐 같이, 이건 직유죠. 비유죠. 그죠?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B에 비해서 C가 먼저 일어난 사건. 자, 시간 순서대로 하면 C, A,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가 먼저 일어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B에 비해 A는 글쓴이의 저항적인 행동. 어떤 거라고 했어요? 불태운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C와 달리 A, B는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 드러나죠. A에서는 뭔가 친일파다운이라는 말에서 친일파 비판한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뭐예요? B에서는 막 매일 뭐 훈련 면제 받으려고 뭐 면회 오라고 했던 그런 학도병들, 그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그 유지들을 요정으로 끌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손을 써보려고 했던 그런 군상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2번이다. 3, 4번은 아까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필 부분의 유형 연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오늘의 명언 타임. 자, 오늘은요, 희연이가 올려준 명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소중한 우리 최희연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함이다. 라는 얘기예요.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분이 하신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적대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좀 실패를 겪었다, 지금까지 뭔가 좀 좌절을 겪었다, 성적이 안 나왔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부족한 건 뭐다?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좀 반성되시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약간 위로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명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성실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유형연습, 수필의 유형연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연습 5번째,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필 복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나 둘 다 이제 수필 2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수필이 묶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가 수필 2작품을 읽고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전에서는 고전시가와 수필이 복합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64쪽을 보면은 2개의 수필이 나와 있는데 신춘과 차고죠. 뭐 쉽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자,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신춘인데요. 자, 신춘, 새 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봄.
자, 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봄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꽃이 피고 뭐 그 새들이 날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문득 들리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는 신선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갑자기 봄을 느끼게 하였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서 미안합니다 라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에 봄이 확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나는 이 이름 모를 여자에게 감사의 뜻을 갖는다.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서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여다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쵸? 선생님도 학교에서 가끔씩 목격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남자 아이들이, 저희 학교는 남녀 공학이거든요. 선생님 학교는 남녀 합반입니다. 부럽죠? 그죠? 남녀 합반인데,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어떤 여자애가 준 편지를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이 저거를 보고서는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친구의 어떤 그 설렘과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좀 간직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산통을 깨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걸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여자라면 경제가 허락하는 한 내가 아는 남학생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였다. 누군가의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내가 만약 명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으로 태어난다면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어 여러 청취자들에게 언제나 봄을 느끼게 하겠다. 인생은, 자, 보십시오. 인생은. 자, 인생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의 인생관은 뭐예요?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거예요. 자, 인생이 아름답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관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죠?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성격 파산자들이라 하여 또는 신문 3면에는 무서운 사건들이 실린다 하여 나는 너무 상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설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죠, 신문에.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어때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기 때문에 신문에 날만 한 거기 때문에 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신문에 보면 또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 너무 정말 이렇게 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나마 선생님은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뉴스나 인터넷 뉴스를 도배하는 것들이 좋은 얘기들이다. 정말 너무나 막 감동적인 얘기들이다.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게 정말 뉴스의 날만큼 희귀하고, 그죠? 너무나 새롭고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좋은 일이 신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날만한 그런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니까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쵸? 나쁜 일들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이 건전하니까 그런 것들이 소설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인정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A라고 된 부분을 봅시다. 봄이 되면 고목에도 찬란한 꽃이 핀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하여도 나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센티멘털하지 않다. 바이올린 소리보다 피아노 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바이올린 소리는 약간 좀 구슬픈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면 흉내낼 수가 없네. 자, 어쨌든 좀 약간 슬픈데 피아노 소리는 좀 이렇게 경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병든 장미보다 싱싱한 야생백합.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모나리자보다는 좀 약간 우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맨발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시골 처녀를 대견하게 여기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황혼 이런 것보다 이른 아침, 새벽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좀 더 밝은 면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둥,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여 주겠다는 둥, 별별 실행하기 어려운,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실행하기 어렵나요? 자, 어쨌든 그런 결심을 곧잘 한대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나 늘 웃는 낯을 하겠다는 나의 결심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늘 웃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사람의 인생관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풀도록 합시다. 자, A 부분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고려했을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일단 뭐 이거보단 이거를, 이거보단 이거를, 이거보단 이거를 비슷한 것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죠. 나열, 다른 말로 하면 열거입니다. 기억, 열거의 방식으로 봄을 맞이하는 느낌을 나타내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거, 이거보다 이거 뭐예요? 비교죠. 그렇죠? 보다가 나오면 비교죠. 니은, 비교법을 통해 내 생각의 변화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자.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보다는 밝고, 그죠? 기쁘고 이런 것들로 가겠다라는 그런 변화 과정을 비교를 통해 바이올린과 피아노, 뭐 모나리자와 뭐 시골처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니은 맞죠? 기억 니은해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선경후정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 작품이 선경후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문장의 의미를 점차 고조시킨다. 자, 앞에서 뒤로 갈수록 뭔가 이 A에서, 그렇죠? A 부분에서 뭔가 점점 더 의미가 강해지고 의미가 더 세지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감정이 더 고조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리을도 안 됩니다. 3번의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요. 자, 나는 차고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나 차고라는 작품은 뭐 굉장히 쉬운 작품이에요. 그죠? 자,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자, 이 슈퍼마켓에 갔는데, 자, 안에가 뭐예요? 280원. 그죠? 자, 280원의 계산 차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80원의 착오가 뭐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 뭐라 그래요? 텔레비전 그 주부 시간에 봤대요. 그쵸? 텔레비전 주부 시간에 봤더니 요즘에 고의적으로 계산을 틀리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280원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뭔가 그런 고의에, 속임수에 넘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자, 아내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내는 TV에서 본 것을 근거로 해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에 반해서, 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고의가 아니라 그냥 실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게 고의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병들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게 단순한 사무착오라고 우길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TV에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혼자서 막 이제 아내가 나간 다음에 이걸 유심히 보면서 이게 고의일까 실수일까, 실수라는 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수증을 막 들여다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죠. 아, 제가 잘못 알았어요. 280원. 감자 봉다리를 냉장고 옆에 두고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감자 봉다리만 따로 빼놓고 사온 물건만 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이랑 대조를 해보니까 280원이 비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자, 이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구제를 받은 듯, 그쵸?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서재를 향해서 계단을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 세상이 정말 그렇게 각박하고 그렇게 막 나쁜 곳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가벼운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이거를 확인한 안도감에서 온 거겠죠. 자, 그러면 정답 5번 봅시다. 자, 5번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4번이죠. 사회가 아직 크게 병들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안도감이다. 이거를 답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나를 읽은 독자가 사건을 재구성하여 떠올린 장면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거 결국 내용 일치 문제예요. 자, 내용과 상관이 없는 거,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거나 혹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걸 찾으면 답 의외로 쉽게 나오죠. 1번이죠. 왜요? 슈퍼마켓의 아가씨가 계산표에 280원을 실수로 찍었나요? 아니죠. 물건을 샀습니다. 이 아가씨는 제대로 찍은 거죠. 아내가 착각을 한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맥을 고려할 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는 뭐였냐 하면 여기에서, 그쵸? 자, A는 신문이었고요. 신문, 즉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 무서운 사고들이 보도되는 신문이 되는 거고요. 자, B는 뭐죠? 이 텔레비전입니다. 그죠?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1번 보세요. A의 보도 내용은 나가 삶을 설계하는 자료다? 자, 이 신문의 무서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삶을 설계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B는요. 자, 나가 물건값을 계산하는 일에 조심하나요, 앞으로? 나가? 아니죠. 그쵸? 나는 이 TV를 보고서는 뭔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이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A와 B에는 사회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의식? 자, 이 두 사람 모두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이 사람 인생관 어땠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고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병들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람 다 모두 뭐예요? 비판의식을 가진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A는 B와 달리 글쓴이가 보도 내용과는 상반된 면을 주목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보도 내용이 뭐예요? 무서운 사람 많다. 자,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많다. 즉,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면을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신문에 나왔다는 걸 근거로 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대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건이니까 정말 신문에 나올만 하니까 나왔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 신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신문에 이런 사건들이 보도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B는 A와 달리 글쓴이가 평소에 지론을 바꿨나요? 바꾸지 않았죠. 그쵸? 아, 세상 살만한 줄 알았던데 아니었어. 이게 아니죠. 그쵸?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가나 모두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사실 쉽게 나오죠. 뭐겠어요? 4번이죠. 일상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수필입니다. 둘 다 수필이니까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물론 수필 중에서 직접 겪은 경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책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정말 자기들이 체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수필 훅 끝냈어요, 여러분. 뭐 작품 하나하나, 뭐 뜻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필은 우리가 시를 보듯이 보면 되는 거다. 문제 상황 파악하고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면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극문화 개념 정리와 유형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